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6회차 전산 세무 1급 실무시험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실무시험 풀기 전에 회사 이름 꼭 체크해 주셔야겠죠? 특히나 세무 1급은 중간에 회사를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회사 이름 반드시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5월 4일 미국으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2만 달러에 대한 외상 매입금 전액을 보통이금에서 지급했다. 각각의 기준 환율은 다음과 같고요. 회사는 전기 말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히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저희가 12월 5일 날 외상으로 매입을 했죠. 그 다음 12월 31일 기말 평가에 따라서 2만 달러에다가 1,300원 곱해주시면 이 금액만큼 외상 매입금으로 잡혀있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5월 4일 보통이익금으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이익금부터 회계 처리해 볼게요. 보통이익금. 자, 달러는 2만 달러고요. 자, 5월 4일 현재 1,200원이죠. 1,200원. 자, 그래서 곱해 주시면 금액은 2,400입니다. 2,400만 원.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처음에는 1,400원이었죠. 그런데 결산에 따라서 1,300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만 달러 곱하기 1,300원 곱해주시면 2,600만 원이죠. 자, 그럼 2,600만 원짜리를 2,400만 주고 갚았기 때문에 나머지 200만 원은 외환 차익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환율 차이에 의해서 이득을 봤다라고 해서 외환 차익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열어주시고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자, 날짜는 5월 4일이고요. 차변의 외상 매입금 거래처 걸어 주셔야 되죠. 2,600 대변의 보통이익금으로 2,400 나머지 200만 원은 외환 차익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볼게요. 제품 1,000만 원 부가세 별도고요. 유정이 매출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후 즉시 전액을 삼성카드로 결제받았습니다. 단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는 고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지금 증빙이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고요. 그 다음 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카드 영수증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영수증이 2개인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영수증을 중복으로 발행했다라고 했을 때 세금 계산서가 우선합니다. 자, 세금 계산서 우선 원칙이라고 해서 11번 과세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11번 과세. 즉, 매출 과세로 유형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대신에 회계 처리할 때에는 카드로 결제를 받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거래처도 마찬가지 삼성카드로 걸어주시면 되겠죠. 공급가액은 1,000만 원이고요. 부가세는 100만 원. 전액 다 외상,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외상으로 잡혀야겠죠. 자, 그러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열어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요. 7월 2일 유형은 11번 과세입니다. 품목은 제품 매출로 쓸게요. 1,0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거래처는 거래처는 유정에 매출했죠. 주 유정으로 걸어주시고
전자의 1번 여체크, 분계는 4번 카드. 자, 신용카드사는 삼성카드로 걸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에 삼성카드가 걸렸죠. 그 다음 제품 매출 유정으로 걸려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카드로 결제받았다라고 했을 때 세금 계산서가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11번 과세로 잡아주시고요. 대신에 분계를 할 때에는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를 하고 거래처는 삼성카드로 걸어주셔야 돼요. 또는 분계를 2번 외상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본인이 직접 이 거래처를 삼성카드로 바꿔주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3번 볼게요. 받으러움을 진주은행에 할인 매각했고요. 보통예금 계좌로 즉시 입금받았다라고 합니다. 매각 거래 요건은 충족하겠다. 자, 우리 할인 매각이다라고 하면 받으러움이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다가 싸게 처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300만 원은 분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보통 예금에는 276만 원이 들어왔을 거고요. 받으러움은 300만 원짜리죠. 300. 자, 그럼 나머지 돈은 할인했기 때문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자, 입력해 볼게요, 여러분. 1번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날짜는 7월 14일이고요. 대변부터 분계를 할게요. 받으러움, 거래처, 교보상사, 금액은 300.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예금, 돈 들어온 것만큼 적어주시고요. 276만 원. 자, 그럼 나머지 24만 원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기일이 되기 전에 이 받으러움을 진주은행에다가 싸게 매각했기 때문에 24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276만 원만 보통예금으로 받아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매각 거래가 아니라 차입 거래다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매각 거래. 한 번씩 차입 거래라는 게 나올 겁니다. 자, 차입 거래는요, 받으러움을 은행에다가 맡겨놓고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차입금으로 분계를 해주셔야 되고요. 뭐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고 그 다음 보통예금에 276만 원이 들어오겠죠. 자, 그럼 나머지 돈은요. 내가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 할인료를 이자 성격으로 봅니다. 나머지 돈을 이자 비용 24만 원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할인 매각했는지 또는 차입했는지를 잘 보시고 분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처분하고 아래와 같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고 현금을 수취했다. 자, 일단 현금 영수증이 나왔죠. 영수증 잘 체크해 주시고요. 해당 차량 운반구의 처분 시점 감가상각 누계액은 720이고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기로 한다. 현금 영수증 발급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서 회사가 직접 자진 발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거래처 코드는 0014구로 선택할 것. 자, 현금 영수증 발급했고요. 하단에 거래 금액을 보시면 부가세가 있죠. 따라서 매출 현과 22번 현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22번 현과. 자, 그 다음에 분계해 보셔야겠죠. 그죠? 자, 분계를 할 때에는 일단 대변에 차를 처분했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 간단하게 차라고 적을게요. 취득가액 1200 적어주시고 그 다음 부가세 예수금은 자동으로 분계가 되죠. 부가세 예수금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차를 처분했을 때 차변에 정리하셔야 되는 거는 감가상각 누계액이고요. 지문에 보시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720이다. 자, 720 정리. 그런 다음에 돈을 받아야겠죠. 현금으로 수취했대요.
그래서 현금 적어주시고 돈은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쳐서 550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550. 자, 이렇게까지 분개를 해주시면 차대변이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지 처분 이익인지 적어주셔야겠죠.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에요? 이익이에요?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시면 장부가액이 나옵니다. 그죠? 자,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장부 금액이 나오죠. 이 장부 금액과 공급가액, 즉 처분 금액 두 가지를 비교를 하셔서 처분 이익인지 처분 손실인지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취득가액은 1200, 감가상각 누계액은 720, 두 개를 빼주시면 지금 현재 이 차의 가치가 나오겠죠. 자, 1200 빼기 720, 480이네요. 480. 지금 현재 차의 가치는 480인데 저희가 얼마 받고 팔았어요? 50만 원 받고 500만 원 받고 팔았죠. 이 부가세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지 이익인지 계산을 하실 때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으로 받아서 다시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 주머니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공급가액과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480짜리를 500 받고 처분을 했기 때문에 20만 원 이익 받겠죠. 따라서 대변에다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 20만 원으로 적어주시면 차대변이 맞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4번 같은 문제는 조금 어려워하시는데요. 그래도 빈도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은 일단 차를 취득 원가로 감소시켜 주고요. 어차피 부가세 애수금은 자동으로 분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세트로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해주고 그 다음 현금 받은 거 적어주고 그럼 차대변이 맞지 않겠죠? 차변의 금액이 남는다 그러면 손실로 잡아주시고요. 대변의 금액이 남는다 그러면 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하면서 또 설명드려 볼게요. 날짜는 8월 26일, 유형은 22번 현과, 품목은 차량 처분이라고 적어 볼게요. 공급가액은 500, 부가세는 50. 자, 현과는 제가 500을 적었을 때 이 500을 가지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금액을 저희가 다시 수정하셔도 무방해요. 이렇게 수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입력할 때부터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 합쳐서 550으로 넣어주시면 500에 50 자동으로 나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 거래처는 자, 한번 볼게요. 1149로 선택해라. 00149. 자진 발급 나왔죠? 149로 검색. 자, 그 다음 분계는 3번 혼합. 대변에 제품 매출 대신에 차량 운반구 적어주시고요. 취득가액 1200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차변 쪽에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 209번 코드를 선택합니다. 720. 그 다음 돈 받은 거 적어요. 현금으로 수취했죠. 자, 돈 받은 거는 차대변 때문에 530이 자동으로 뜨지만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친 금액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550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놨더니 마지막으로 대차 차익이 플러스로 떴죠. 20만 원. 자, 이렇게 플러스일 때는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20만 원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헷갈린다 할 때마다 틀리는 빈도가 높다 그러면 순서를 지켜서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2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작성입니다. 자, 1번은요. 제2기 부가세 확정 신고를 기한 내에 마쳤으나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아래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하고자 한대요.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요. 일단 첫 번째,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오류 사항을 수정 또는 입력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1차 수정 신고 작성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과세 표준 및 세액 결정, 경정 청구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작성을 해볼 거고요. 매입 매출 전표 오류 사항부터 한번 볼게요. 11월 30일 현금 영수증을 주 아림에 발급했으나 이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회수로서 중복 매출 신고로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매출 신고를 2번 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9월 30일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자, 매입 매출 전표 들어가 볼게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들어와 주시고요. 자, 9월 30일부터 자, 지금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은 과세로 신고를 하죠. 300에 30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9월 30일 날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 또 동일하게 현가로 들어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중복 신고이기 때문에 삭제시켜 주시면 돼요. F5번 눌러주시면 현재 라인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자,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2번 9월 30일 제조부서의 기계 수리비 50만 원 하나상사의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를 누락했다. 해당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에 반영하기로 한다. 자, 9월 30일이면 2기 예정이죠. 자, 그런데 2기 예정 때 누락을 했고 확정신고 때 반영하기로 한답니다. 자, 그러면 9월 30일 매입 매출 전표 들어갈게요. 자, 9월 30일 날 저희가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날짜는 동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51번 과세 넣어주시고 저는 기계 수리비라고 적을게요. 공급가액은 50, 공급 처명은 하나상사, 종이니까 그대로 넘어가 주시고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죠. 분계는 3번 혼합 넣어주시고요. 자, 차변에 수선비라고 적어주시고 500번대,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9월 30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2기 예정신고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2기 확정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네모 박스 체크해 주시고요. F11번 간편 집계 옆에 클릭. 자, 그러면 예정 누락분이 있습니다. 예정 누락분 클릭. 확정신고 시작하는 날짜를 적어주시면 돼요. 2024년 10월부터 시작이죠. 자, 24년 10월 1일 확인. 자, 그러면 보라색으로 누락이라는 게 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짜는 9월 30일로 입력을 했지만 간편 집계에서 예정 누락분을 넣어줬기 때문에 10월달, 즉 2기 확정신고에 반영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반영까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3번 12월 5일 영업부서의 운반비. 자, 종이 세금 계산서를 운송나라에서 발급을 받았으나 이를 누락했다라고 합니다. 단 운반비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자, 그리고 오류사항에 대해서 음수로 입력하지 말래요. 마이너스로 입력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12월 5일 누락한 부분 추가해서 입력할게요. 12월 5일 자, 종이 세금 계산서죠. 51번 과세 운반비 30만 원 거래처는 운송나라. 자, 종이니까 그대로 넘어가고요. 보통예금 계좌니까 3번 혼합. 차변에 운반비죠. 운반비 적어주시고 영업부니까 800번대.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누락된 사항들 입력을 다 했고요. 자, 지금 매출 중복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에서 하나 빠져야 되고요. 그 다음 2번과 3번은 매입 누락이죠. 매입 누락했을 때에는 저희가 환급을 받을 거예요. 따라서 저희가 납부하는 게 아니라 환급을 받을 거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저희가 오류 사항에서 납부할 세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뭐 신고 불성실이라든지 납부 지연에 대해서 가산세를 매겨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매입 누락이 많기 때문에 환급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환급이 나왔을 때는 납부세액이 없다는 얘기죠. 신고 불성실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매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정 청구 사유.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 신고하는 이유는 현금 영수증 매출을 과다 신고했다. 그러니까 매출을 이중으로 신고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정 신고 누락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국세 환급금 계좌는 공란으로 비워두시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겠대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전자로 부가세를 신고했을 때 10,000원 공제해주는 거 있죠. 그거는 적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입력을 다 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 볼게요. 부가가치 탭 클릭해 주시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갑니다. 2기 확정이죠.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자, 주의하실 점은 31일까지 저희가 직접 타이핑을 하셔야 신고 구분이 뜰 거예요. 저희는 수정 신고할 거고요. 처음으로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수정 신고는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화면들은 제가 당초에 신고했을 때 금액 210만 원을 납부를 했대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수정 신고 금액이라고 적혀 있죠. 자, 지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300에 30 들어갔지만 저희가 중복으로 넣었기 때문에 뺐습니다. 빠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매입 누락한 부분들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쭉 추가를 했더니 납부는 172만 원이에요. 자, 그럼 저희가 당초에 210만 원을 납부했지만 수정 신고했더니 172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저희가 오히려 돌려받아야겠죠. 돌려받는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납부 지연 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F7번 저장. 자, 그럼 이 부가세 신고서를 수정 신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다가 납부하고 신고하셔야겠죠. 뭐 환급이기 때문에 납부할 건 없지만 어쨌든 신고는 해주셔야겠죠. 자, 신고할 때 또 같이 넣어 주셔야 되는 게 과세 표준 및 세액 결정 청구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정 신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청구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프로그램 다시 열어 주시고요. 부속 명세서 세 번째 보시면 과세 표준 및 세액 결정 청구서가 있죠. 클릭을 해주시고 조회 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2기 확정, 수정 차수는 1번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 그렇게 해주시면은 어떻게 돼요? 알아서 땡겨옵니다. 그죠? 알아서 땡겨오고요. 자, 환급은 38만 원 환급해줘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환급 받기 위해서는 계좌 넣어주셔야 되는데 지문에서 생략하기로 했었죠. 그죠? 국세 환급금 계좌는 공란으로 비워둬라. 그 다음 사유 1번과 2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1번과 2번 넣어 볼게요. 자, 경정 청구 사유 1번에다가 F2 눌러주시고요. 코드가 있기 때문에 코드로 검색을 해주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2 눌러주시고 예정신고 누락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청구서까지 F11번 저장하시고 자, 이 청구서를 같이 제출을 하셔야 그 관할 세무서에서 당초에는 이렇게 신고를 했지만 수정 신고함으로써 우리가 38만 원을 돌려줘야겠구나 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근데 만약에 청구서에 들어왔을 때 자료가 없다라고 한다면 F4번 불러오기 눌러주셔서 불러와 주시고 경정 청구 이유 코드 넣어주시고 F11번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1기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실 때 54번 불공으로 입력하셨던 부분들 있죠. 그 부분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사업과 관련 없이 구매한 경차 차량. 자, 사업과 관련 없다. 당연히 불공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4월 10일이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대요. 자, 공사는 6월 29일에 완료가 되었다. 그 다음 7월 20일에 지급하였다. 세금 계산서를 공사하기 전에 미리 발급했죠. 이렇게 미리 발급하는 것을 선발급이라고 합니다. 선발급, 먼저 발급했다. 자, 선발급을 할 때에는요, 내가 계약금을 받은 게 있다 그러면 계약금 받은 만큼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도 선발급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돈을 먼저 받은 건 아니지만 세금 계산서부터 발급을 했죠. 자, 그런데 문제되지 않는 게 4월 10일부터 6월 29일에 완료가 되었죠. 그러면 1기 확정 신고 기간 안에 발급했고 공사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불공이 아니라 매입세익으로 공제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헷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세 번째, 거래처에 선물할 목적으로 구매했다. 자, 거래처에 선물했다. 불공이죠. 기존에 사용 중인 공장용 건물에 대한 철거 비용,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제 가능하고 본사 사옥 신축 공사비도 마찬가지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겠죠. 자, 따라서 사업과 관련 없이 구매한 경차 차량과 거래처에 선물할 목적으로 구매한 전자제품 이 두 가지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익 명세서에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부가가치 탭에서 부속 명세서 첫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클릭할게요. 조회 기간은 1기 확정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자, 탭이 여러 개가 있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첫 번째입니다. 자, 일단 사업과 관련이 없다. 2번. 그죠? 자, 한 장이고요. 3,000에 300. 자, 그 다음에는 거래처에 선물했다. 자, 접대비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계정 과목이 바뀌었죠. 한 장에 350에 35만 원. 적어주시고 F11번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아마 4월 10일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가 선발급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1기 확정 같은 과세 기간에 들어온다면 가능하다라는 것도 추가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결산이죠. 자, 1번 4월 1일에 1년치 화재 보험료 6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요. 성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4월 1일 분계를 한번 볼게요. 1번 전표 들어오시면 볼 수 있어요. 자, 성급 비용으로 600만 원 다 잡았죠. 자, 그럼 12월 31일에는 단기에 해당하는 것만큼 보험료 적어주시고요. 공장이니까 판관비.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성급 비용 정리해 주셔야겠죠. 자, 단기의 비용만큼 적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9개월인가요? 자,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9개월이네요. 그죠? 그럼 600만 원 곱하기 9개월 나누기 12개월. 그럼 450만 원만큼은 2024년도의 보험료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입력 바로 해볼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 차변에 보험료 공장이니까 제조 500번대 450. 대변에는 성급 비용 차감시켜 주셔야겠죠. 450만 원은 단기 비용이기 때문에 성급 비용은 감소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지금 2023년도에 취득했고요. 1700주. 취득가액은 3만원. 자, 전기의 공정가치 25,000원. 단기에 34,000원.
자, 그럼 두 개를 빼주시면 증가했네요. 그죠? 9,000원만큼 증가했습니다. 자, 그럼 증가한 만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 9,000원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몇 주 가지고 있죠? 1,700주. 증가한 만큼 매도 가능 증권 자산 증가시켜 주시면 되고 계산해 볼게요. 9,000원 곱하기 1,700주 1,53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쓰기 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다면 먼저 제거해 주셔야겠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는지. 자, 손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취득가액과 전기말 금액, 공정가치 두 개를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5,000원이 하락했네요. 그죠? 거기에다가 1,700주다. 그죠? 자, 그럼 5,000원 곱하기 1,700주 850만 원 평가 손실로 전기에 회계 처리했겠네요. 그죠? 850.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대변의 금액이 남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적어주시고 두 개 빼볼게요, 여러분. 850만 원에서 1,530. 자, 그럼 68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680만 원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680만 원 그냥 나온 거 아니죠, 여러분. 맨 처음에 내가 취득했던 금액과 지금 현재 금액. 자, 결국에는 4,000원 증가했죠. 그죠? 취득했을 때 3만 원, 지금 현재 34,000원. 결국에는 4,000원이 증가했고 1,700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680만 원이 이득이다.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68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개를 할 때마다 내가 전기까지 분개를 한번 해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시간이 아깝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셔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돼요. 자, 프로그램 들어오셔가지고 회계관리 탭에서 재무상태표를 들어갑니다. 자, 날짜는 12월로 자, 쭉 내려가 보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850이 있죠. 그럼 850만 원을 전기에 평가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바로 평가 손실 850만 원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 적어주고 나서도 차대변이 안 맞죠? 그럼 반대 계정으로 적어주시고 나머지 금액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빨리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나는 조금 제대로 했는지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됩니다.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자, 12월 31일 매도 가능 증권 178번으로 투자자산은 178번입니다. 그 다음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부터 제거할게요. 850. 또 대변으로 해주셔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680. 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고요. 분개해 주시고 자, 참고로 재무상태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2월 다시 조회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850만 원 저희가 제거를 했기 때문에 장부에서 사라지고요. 결론적으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680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이 680은 뭐라고 했어요? 그죠? 취득가액과 지금 현재 4,000원 증가했고 1,700주다. 680만 원이 이득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자료고요. 12월 31일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계정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지요. 자, 일단은 우리가 2기 확정이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0월부터 12월까지죠. 그죠?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부가세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정리한 걸 토대로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12월 31일은 부가세 정리 분계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계정별 잔액을 보시면 부가세 예수금. 자,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 세액이죠. 그리고 부채입니다.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 세액이고요. 자,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이에요.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170만 원이 미수금으로 남아있대요. 자, 우리 예정신고 때는 환급 안 해주죠, 여러분? 해주지 않고 확정신고할 때 환급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과 가산세 15,000원이 발생했다. 만약에 납부할 세금이 나왔다면 미지급 세금으로,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로, 전자신고 공제는 자비익으로 처리를 하래요. 자, 그러면 분계를 해볼게요. 일단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죠,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되니까 부가세 예수금 부채 감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죠. 정리해야 되니까 자산 감소. 그 다음에 미수금이 잔액으로 남아있대요. 자, 저희가 지금 확정신고기 때문에 미수금 정리하시면 되겠죠. 미수금은 저희가 받을 돈이기 때문에 자산이고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산 감소 자리 대변에다가 170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비익으로, 자비익 만원. 그 다음에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로 15,000원.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 납부세액이 나왔는지 아니면 환급세액이 나왔는지 계산해 보셔야겠죠. 그죠? 자, 어차피 계산을 해볼 거지만 우리가 차변, 대변이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차변 쪽에 금액이 남는다. 그러면 우리가 환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대변 쪽에 금액이 남는다.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 부채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매출세액 4,050. 그 다음에 매입세액 3,680 빼야 되죠? 그럼 37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정신고 때 우리가 환급 받지 못한 170만 원 있죠? 그 170만 원을 납부세액에서 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0만 원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만원 빼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200 중에서 만원은 빼주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는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하셔야겠죠. 그래서 플러스 15,000원. 자, 이렇게 해주시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납부해야 될 금액은 200만 5천원이라는 뜻이에요. 200만 5천원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실까요? 자, 그래서 미지급 세금에다가 200만 5천원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은 일반 전표 입력 들어와 주시고요. 12월 31일 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정리 그 다음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정리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대변에 미수금 정리 자산 감소시켜야 되니까 170 정리. 자, 그 다음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대변으로 자비익 만원. 가산세는 차변으로 세금과 공가 판관비로 잡아주시고요. 15,000원.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분계를 했더니 대차 차액이 플러스로 200만 5천원이 뜨죠. 플러스가 떴다는 얘기는 납부할 세액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지급 세금으로 200만 5천 원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분개를 할 줄 안다. 그러면은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나는 할 때마다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제가 했던 방법대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플러스가 뜨면은 대변의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주시고 대차 차익에 마이너스가 뜨면은 차변 쪽에 미수금으로 잡아주셔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4월 1일에 가입했고 6천만 원을 운영한 결과 4% 이자 수익이 발생했대요. 이자 수익은 월 단위로 계산할 것. 자, 우리 확정급여형이다 그러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하세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하죠.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에다가 돈을 넣었더니 이자가 발생했대요. 4%. 네, 우리는 4월 1일 날 가입했죠. 그러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4년도에 대한 이자 수익에 대해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실 때 6천만 원 곱하기 연이자는 4%. 자, 4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12개월 중에 9개월이죠. 9개월만큼 이자를 잡아주겠다. 자, 6천만 원 곱하기 4% 1년에 240. 자, 그런데 우리는 9개월치만 180만 원만큼만 이자 수익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180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180. 자, 참고로 이자 수익 대신에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잡아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들어갈게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180 이자 들어왔겠죠. 자, 그 다음에 대변의 이자 수익 잡아주시고 180. 자, 혹은 여기 계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 있다면 퇴직연금 운용 수익으로 잡아주셔도 무방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편한 대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자 수익은 웬만하면 다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자 수익으로 기억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4번 볼게요. 문제 4번은 원천 징수 내용이죠. 자, 사원 등록 메뉴에서 영업팀 최희연 씨의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일단 부양가족 탭 수정. 두 번째로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완료하라고 합니다. 전근무지 자료는 소득 명세 탭에 입력하고요.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각각 탭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양가족 현황을 볼게요. 자, 본인이고요. 총 급여가 3,900만 원. 세대주고요. 여성이고요. 배우자가 없습니다. 자, 연말정산 본인이 여자로 나왔을 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있죠. 자,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부녀자 공제는 정리해 볼게요. 자, 부녀자 공제는 일단 본인이 여성이어야 돼요. 본인이 여성. 자,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했다, 기혼이다, 배우자가 있다. 자, 이럴 때에는 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혼이 아니다, 미혼이다. 미혼일 때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돼요. 자, 이때 부양가족도요. 기본 공제 대상자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급여 조건이 있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 가능하고요. 월급으로 따지자면, 총급여로 따지자면 딱 떨어지진 않아요. 4천만 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뒷단위까지 외우긴 힘들고요. 4천만 원 이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총급여가 3,900이죠. 그러면 부녀자 공제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자녀가 있고요. 소득이 없는 자녀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있죠. 한부모 공제. 자, 지금 배우자 없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저희 혼자서 키우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 가능하고요. 대신에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 공제 안 됩니다. 자, 중복 공제 안 되고 한부모 공제가 공제율이 더 크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한부모를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해요. 자, 그래서 한부모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김희숙 있고요. 일용근로소득. 자,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가능하다. 나이도 70대겠네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고요. 자녀. 자, 초등학생이고 소득 없죠? 가능하고 유치원생 소득 없죠? 가능합니다. 자,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자, 그러면 한부모 공제 꼭 체크를 해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위에 가족들은 모두 내국인이고 근로자 본인과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대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하시고 아니니까 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시된 자료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대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지문에서 부양가족 명세 탭을 수정하라고 했죠. 사원 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 명세 탭을 수정해라. 자, 그럼 프로그램 들어오시고요. 원천 징수 탭 클릭. 사원 등록 눌러볼게요. 자, 최희연 들어왔습니다. 부양가족 명세 클릭해 주시고요. 아, 저희가 다 입력을 해야 되네요. 그죠? 일단 한부모에 체크를 해볼게요. 자녀가 없어서 한부모는 체크가 안 되네요. 일단은 등록 다 하고 난 다음에 한부모 체크해 볼게요. 자, F2 눌러주시고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죠. 김희숙 주민등록번호 넣어주시고 60세 이상 경로 5대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 F2 눌러주시고 자녀는 직계 비속이죠. 4번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임희연. 자, 나이 통과했고요. 자녀 동그라미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임유한. 자, 20세 이하 들어갔고 자녀에는 동그라미가 안 들어갔죠.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임희연은 동그라미 자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임유한은 자녀 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하단에 보시면 자녀 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아직 5살이기 때문에 자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체크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체크하도록 놔두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한부모 있죠? 1번 여 체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들어갈게요. 정근무지 자료는 아래와 같고 당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기로 했대요. 자, 지금 선제기획 근무기간은 6월달까지 근무를 했네요. 자, 그럼 연말정산할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지가 있다면 다 합쳐서 연말정산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입력을 할게요.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F2 눌러주시고 최희연 불러올게요. 소득 명세 탭을 클릭하시고요. 종전 메뉴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주, 선제기획, 종교랑 상관없죠? 0번 부, 사업자 등록번호 5078155567 근무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자, 그 다음에 총 급여액은 2,400만 원. 그 다음 건강보험료 하단에 쭉 내려보시면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80만 5,800원. 장기요양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선제기획에 근무를 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 징수한 게 있죠. 자, 그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때는 결정세액을 넣어주셔야 돼요. 세액이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기납부 세액은 선제기획에서 일을 할 때 월급 받을 때 원천 징수 당한 거 있죠. 자, 그 금액이고요. 그 다음 차감징수 세액은 퇴사할 때 돌려받은 금액이에요. 자, 두 개를 빼시면 결국에는 결정세액만큼 납부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입력하실 때는 결정세액을 입력하셔야 돼요. 이 부분 많이 또 헷갈려 하시니까 기억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기납부 세액에다가 소득세, 결정세액 182,390원. 그 다음 지방소득세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연말정산 추가 자료.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받아왔대요. 자, 최희연 본인 자동차 손해보험 가능하죠. 그 다음에 김희숙 가능하죠. 자녀들 가능합니다. 자, 보험료는 참고로 나이와 소득을 다 따져 주셔야 돼요. 나이와 소득 다 따져 주셔야 되고요. 자, 다 통과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다만 저축성 보험이 있다. 공제 안 되죠. 그 다음 태아보험 공제 안 됩니다. 자, 특히 저축성 보험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저축성 보험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납입금, 그 다음에 만기의 환급금 있죠. 만기의 환급 받은 금액. 자, 저축성 보험이라는 거는 납입한 금액보다 만기에 환급받는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저축성 보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부양가족 탭 클릭해 주시고요. 본인부터. 자, 일단은 본인 클릭, 보험료 하단에 더블 클릭. 자, 보장성 보험 일반 쪽으로 20만 원. 자, 그 다음에 김희숙 하단에 보험료 더블 클릭. 보장성 일반에다가 50만 원. 그 다음 이미연 자녀 보험료 더블 클릭 일반에다가 15만 원. 자, 임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하단에 보험료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15만 원. 등록을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비를 볼게요. 자, 우리 의료비는 나이, 소득 보지 않죠? 자, 그래서 부양가족이라면 모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국외에서 치료한 의료비 공제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건강 증진 목적이다, 미용 목적이다 당연히 안 되죠. 자, 최희연 본인 질병치료비 당연히 가능하고요. 건강 증진 목적은 안 돼요. 치료 목적이면 가능한데 더 건강하기 위해서 한약을 구입하겠다 안 됩니다. 자, 질병치료비 가능하겠죠. 안경 구입비는 얼마까지? 5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질병치료비 160 가능하겠죠. 자, 의료비도 입력해 볼게요. 자, 의료비 탭 클릭, F2 눌러주시고 본인 불러와 주시고 1번 국세청장 건수는 한 건 160. 자, 그 다음에 어머님 김희숙 1번 건수 한 건 750에 실손 의료보험 금은 230. 자, 그 다음에 또 F2 해주시고요. 임희연 1번 건수 한 건 50만 원까지. 그죠? 1인당 50만 원까지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임유한 자, 1번 한 건 160. 자, 다음 교육비 볼게요. 자, 교육비 나이 따지지 않고요. 대신에 소득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비와 다르게 국외 교육비 가능해요. 자, 근데 대신에 직계 존속 있죠. 부모님의 교육비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이고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돈을 지급했다라고 했을 때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한번 볼게요. 자, 김희숙 어머님이죠. 방송통신대학교 교육비. 안 되겠죠.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안 됩니다. 어머니가 장애인도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희연. 임희연은 초등학생이었죠. 자, 초등학생의 방과 후 과정 수업료 가능하죠. 학원 수업료 불가능하죠. 자, 교육비에서 학원비는 유치원생까지만 가능해요. 자, 유치원 수업료 가능하고요. 학원 수업료 가능합니다. 자, 입력해 볼게요. 부양가족 탭 클릭해 주시고요. 자, 임의연 클릭. 교육비는 하단에 있죠. 자, 국세청 자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다가 90만 원. 자, 그 다음에 구분 시켜 주셔야겠죠. 자, 구분은 하단에 보시면 1번 취약전 아동 연 300만 원까지, 초중고 연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본인 공제 대상 아님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2번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도까지만 입력을 해야 되냐? 그렇게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90만 원이기 때문에 한도에는 들어왔죠. 근데 만약에 350이다. 그러면 350으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도까지 300으로 입력하셔도 무방해요. 즉 한도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 금액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유한 클릭을 할게요. 자, 임유한은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 다 합쳐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328만 원. 자, 1번 취약전 아동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도가 300까지지만 328만 원으로 입력을 하셔도 정답이고요. 아니면 300만 원까지 입력하셔도 정답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전체 금액 다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자, 신용카드 나이 보지 않고요. 소득은 봅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안 됩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액 자녀 학원 수업료 480. 자, 신용카드 사용액에 학원 수업료가 포함되어 있다. 자,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포함된 채로 3,500 그대로 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현금 영수증 500이고요.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럼 일반 쪽에 300 입력해 주시고 전통시장에 200 따로따로 입력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자, 우리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복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뺄 필요 없이 전액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신용카드도 입력하고 연말정산은 마무리해 볼게요. 제2연 본인 신용카드 3,500.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300 적어주시고 전통시장 200.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고요. 소비 증가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24년도에 세법이 조금 바뀌면서 작년보다 더 많이 쓰면 더 많이 쓴 만큼 공제를 더 해주겠다. 뭐 이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 증가분에 4천만 원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두시면 돼요, 여러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두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는 연말정산 입력 탭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이렇게 빨간색 금액으로 들어와 있죠. 자, F8번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확인 눌러주시면 자, 까만색으로 공제금액 반영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종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 마감하시고요. 전자신고를 수행하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부가세 신고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프로그램 열어주시고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열어볼게요.
자, 기소월 9월, 지급 9월. 자, 그 다음에 비워져 있죠? 저희 보고 직접 넣으라는 거예요. 자, 사업소득 찾아주시고 매월 징수 쪽 A25 있죠? 여기에다 인원은 1명, 300, 소득세는 9만 원. 이렇게 넣어주라는 거예요. 넣어주고 그 다음 마감해라 라고 적혀 있죠. 저희가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마감을 해주셔야 돼요. F8번 마감. 다시 또 F8번 마감. 그럼 빨간색으로 마감 글자가 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실수로 다른 칸에 입력을 했다. 그러면 마감 취소를 한 다음에 수정을 하시고 다시 마감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신고 있죠. 전자신고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지급기간 언제였어요? 9월이었죠. 자, 그럼 저희가 아까 마감했던 금액 뜰 거고요. F4번 제작. 파일이 생성이 되었죠? 자, 비밀번호 넣어 주셔야 되고요. 지문에 보시면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없나요? 없으면 그냥 끌게요. 만약에 있으면 넣어 주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땐 없는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 F6번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자, 팝업창 꺼주시고요. 찾아보기 눌러줍니다. 여기 원천세 신고를 하겠다라고 팝업창이 떴고 찾아보기. 자, 여기에서 숫자로 된 긴 파일 있죠? 오늘 날짜 있는 거 더블 클릭해 주시고 그럼 파일이 들어갔습니다. 자, 형식 검증 확인, 결과 확인, 내용 검증 확인. 자, 부가세 신고하는 것과 동일하죠. 마지막으로 전자파일 제출하기까지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닫기 눌러주시고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5번 법인세 조정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